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엄청 좋은데 놀러 가시지 않고 여기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작년 12월에 일의 모험가들 첫 번째 모험에서 그 모더레이터로 인사드렸던 홍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해봤다고 또 여기 오는 길이 엄청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엄청 기대가 됐는데 이 기대하는 마음과 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 가지고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저희 대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카카오의 기업재단인 카카오 임팩트에서 사업 총괄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여러분 엔잡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2017년에 2개의 조직의 그 구성원으로 다니는 실험을 하면서 엔잡러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엔잡러가 아니지만 그런 엔잡러라는 단어를 유재석도 쓰고 박나래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단어들이 언론 매체에 나올 때 좀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아무렇게 그 친구들이랑 좀 장난치면서 만든 단어예요. 제 친구 중에 프로 돈돈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돈돈거려서 약간 놀리는 걸로 뒤에 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나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저 2개 조직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뭐 자원봉사자야?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투잡 쪽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프리랜서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가 하는 나의 일을 내가 만든 어떤 단어로 설명하면 좋겠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2개의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엔잡러, 사실 뭐뭐러라는 게 영어 문법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연 같은 거 하거나 유튜브 하면 밑에 꼭 영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엔잡러가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일 실험을 했고 아마도 그런 연유로 그런 이유로 윤영님께서 저를 첫 번째 모험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 그 인연을 이어서 지금 2번째 모험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행사 진행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험담 나누기,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있는 모험담 나누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모험담을 들으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커피챗을 하는 그 네트워킹 자리가 2층 야외 쉼터에서 마련이 된다고 해요. 맛있는 커피랑 맛있는 빵을 같이 즐기면서 오늘 이 모험담 나누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이어가는 서로 이어가는 시간 만들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4층에서는 구인 구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는 미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층에서는 일 모험가로서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그 강의 들으시고 나서 모험담 들으시고 나서 좀 내 성향을 알아보고 싶다. 일의 성향, 커리어의 성향 또는 모험의 성향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로 해서 3층에서 코칭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신청하신 일정들이 있을 텐데 잘 기억을 하셔서 모험담 나누기 종료 후에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영 소사이어티 1의 모험가들의 두 번째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첫 번째 모험에서는 좀 부산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두 번째 모험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의 일이란 무엇일까를 또 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일은 도구야 라고 말하지만 엄청나게 목표로 삼고 일을 하잖아요. 저 커리어까지 내가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근데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도 있고 이 도시가 가진 문제도 있고 이웃이 가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산에서 또는 내 행동 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대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하고 싶은 문제 해결은 뭐지? 그리고 그걸 여기 오시는 모험가 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인사이트도 같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듣고 오셨겠죠? 오늘 일상의 실천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난 4월에 그 홍대 입구에서 사람들이 엄청 붐볐던 전시가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 10주년 기록 전시. 이름도 일상의 실천이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스튜디오들이 10년 이상 일하는 스튜디오들도 역시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10주년 기념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를 생각하면 일상의 실천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어떻게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일상의 실천 권준호 실장님 모시고 지난 10년간의 모험담을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올라와 주시겠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권준호 실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아까 짧게 얘기 나눠본 걸로는 방금 부산 도착하셨죠? 네. 뭐 타고 오셨나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네, 비행기 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상의 실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개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의 실천은 권준호, 김경철, 김어진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일상의 실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평면 작업에만 머무르지 않는 다양한 디자인의 방법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스튜디오들이랑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곳, 막 이런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멋지지 이런 것들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선언문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이나 단어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랑 같이 일하겠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개라고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일상의 실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 번 소개를 하시기도 했지만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일상의 실천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부산에서 처음 이런 거 해봐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네. 처음 스튜디오 이름을 정할 때 우선 그 전에 저희는 3명이 대학 동기예요. 3명이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고 그때는 디자인이라는 거를 이제 거의 시작하기 전에 OT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냥 인간적으로 좀 친해진 사이였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뭐 지금 대학생분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저희도 그대로 겪었던 것 같아요. 학교 커리큘럼에
고민도 많이 있었고 특히 저희 학교는 커리큘럼의 대부분이 좀 광고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서 디자인이라는 게 곧 그 시각 디자인이 곧 광고 디자인처럼 학교에서는 좀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좀 되게 재미없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 다른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 두 친구는 조금 더 진짜 현업 디자인계에 좀 더 빨리 발을 디뎠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브랜드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소개 문구에도 써 있는데 뭐 그래픽 디자인이지만 평면의 한계를 좀 넘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했었어서 뭐 조소라든지 회화나 그런 사진이라든지 다른 매체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수업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좀 다른 이제 커리어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 둘이 한국에서 사회생활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친구는 그때 당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인 시절이었고 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지만 그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님은 진보적인 좀 생각을 가진 분이셨고 그래서 그 주말 저녁 그럴 때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4대강 사업 반대를 하셨던 거죠. 친구도 같이 나가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 회사로 4대강을 홍보하는 디자인 의뢰가 온 거예요. 그 리플렛 디자인이.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사업이니까 규모가 꽤 큰 억 단위로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사장님이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분은 뭐 한 시민으로서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대표로서 또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낮에는 4대강을 이제 홍보하는 디자인을 하고 저녁에는 가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친구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이제 힘들고 자기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랑 이제 뭐 술 먹고 이렇게 자는데 잠꼬대로 거짓말하는 디자인을 하지 말란 말이야 막 이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좀 큰 부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패키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밀가루를 먹으면 이제 막 장이 안 좋고 그런 애예요. 그래서 우유도 못 마시고 밀가루도 못 먹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유제품 디자인하고 과자 디자인을 하고 그쪽 디자인이 그 왕뚜껑 디자인을 그 친구가 오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왕뚜껑 디자인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조금씩. 몰랐어요. 바뀌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디자인을 하는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그리고 자기도 디자이너로 살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나 이런 회의가 있었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좀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해왔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뭐 용산 참사라든지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게 꼭 디자인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메시지를 알리는 어떤 방식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셋이 서로 다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디자인을 통해서 해보자. 저는 실무 경험이 부족했었고 그 친구들은 너무 실무만 했어서 좀 이런 디자인의 좀 다양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약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셋이서 뭉쳐서 하면 서로의 결핍도 좀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구구단을 못 할 정도로 정말 산수에 약한데 경철이라는 친구는 그런 걸 잘하고 그런
서로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일과 그 뭐랄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지향점에 어떤 일치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 잘 해주셨어요. 네, 계속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세 친구와 10년 동안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신 거죠. 디자인 스튜디오를,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를 보완하며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어도 친구로 지내는 것과 친구들과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걸 일로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서로의 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아까 방금 깜빡하고 이름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름 저도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원래 영어로 처음 이름을 지었어요. Everyday Practice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 디자인 회사 이름이 다 영어였었고 사실 그게 그냥 간지 나 보이니까 그냥 영어로 짓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뭐 특별한 의식 없이 영어로 지었다가 그때는 되게 단순했어요. 디자인 잘 못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작업을 하자. 그래서 Everyday와 Practice란 단어를 결합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걸 한글로 옮길 때 그때 어느 순간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냐라는 좀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이제 한글로 옮기면서 에브리데이는 그래도 일상이라고 옮길 수가 있는데 프랙티스를 뭐라고 옮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기왕 작업을 하면서 뭐 그냥 당연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보는 시선을 이 작업에 담아서 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 단어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랙티스의 한 8번째 의미 중에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실천이란 단어는 어떤 도덕적 함의 같은 걸 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이란 단어와 실천이란 단어를 결합해서 우리가 좀 지향점으로 삼는 그 어떤 방향성을 이름에 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는 저희가 항상 매년 1년 정도 지날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의 일을 우리가 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거든요. 근데 초창기부터 비영리 단체 작업이나 저희가 좀 이 목소리가 더 전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그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이 비중이 뭐 커머셜한 일이나 문화예술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계속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일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아주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뭐 같이 한 해 만에 막 그런 말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작업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상의 실천이라는 이름에 저희가 다 들어있고 어떤 작업이 공개될 때는 그 작업실 이름으로 나가지만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떤 한 명이 그 선장이 돼서 키를 잡고 가고 그래서 어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작업을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잡고 갈 때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뭐 시안을 작업을 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건 같이 하지만 그 친구가 믿는 어떠한 그 지점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라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뭐 폰트라든지 뭐 글자 간격이라든지 뭐 이미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은 제안은 하지만 저희가 뭐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결정하냐 안 하냐는 그 친구의 전적인 권한으로 남겨두자가 저희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떤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게 안 되면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희랑 같이 시작했던 팀 중에
많은 분들이 깨지고 헤어지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뭐 본질적인 가치관이 달랐다면 아마 시작도 안 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갈등하는 요소들을 보면 아주 작은 요소들이더라고요. 뭐 0.5포인트를 키우네 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디자이너라는 좀 그 예민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과민 반응하게 되는 거를 스스로 좀 거리를 두자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그렇게 그 디자인 작업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갑자기 든 질문인데 그럼에도 이걸 협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제가 아까 왕뚜껑 그게 되게 디자인 많이 하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성들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아주 큰 결정들은 같이 내리지만 그것이 시각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디테일들은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큰 결정들을 같이 하기 위한 일상의 실천 안에 어떤 원칙이나 그라운드 룰 같은 게 있나요? 같이 좀 합의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뭐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권은 그 사람에게 주자.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셋이 공모전을 같이 준비한 적이 있는데 같이 저희 집에 모여서 밤을 새면서 그 하나의 작업을 내려고 엄청 많은 논쟁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고 했는데 결국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 개를 따로 냈어요. 각자 작업을. 그리고 합의를 못 봐서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지금 그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성향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오로지 작업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더 행정이라든지 이런 살림살이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업이 좀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좀 길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스튜디오에 세 분 말고 또 같이 하는 디자이너 분들 계신가요? 네, 지금 5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그런 큰 그 뭐 결정 사항들 또는 그라운드 룰을 합의하고 세 분은 가는데 이제 이 어쨌든 예전부터 친구였던 사람들 이외에 새로운 멤버들이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들어왔을 때 어떤 협업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적응하는 기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갈등 상황 같은 게 또 있었을까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처음엔 저희도 규모가 작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저희랑 나이 차이도 안 나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반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말 친구같이 지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지멸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근데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어떤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세 명이 좀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디자이너 분들도 모두의 직원이라기보다는 물론 일산시청 안에 들어있지만 저랑 전담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병철이랑 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좀 팀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이 조직 안에서도. 물론 이렇게 그게 좀 넘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선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보니까 인턴십 운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그
저희도 뭐 인턴십 운영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 채용이랑은 좀 또 다르더라고요. 일단 어떤 뭐 보상 체계나 아니면 그 인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턴십을 운영하는 건 또 회사의 어떤 공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턴십이 시작됐고 또 그게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인턴십을 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졸업하고 두 군데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턴을 그때그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3개월로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턴을 하고 가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거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아무 제약도 주지 않고 순수하게 작업만 보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경험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 3개월이 저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경험이었고 그리고 뭐 인턴이라고 해서 그 인턴을 위한 과제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실무에 그대로 투입이 돼서 진짜 실무를 겪어볼 수 있는 첫 경험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지금 저희도 인턴 분들이 왔을 때 실무를 직접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3개월이 더 좋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라는 게 좀 막연하거든요 사실. 뭐 에이전시랑 스튜디오 뭐가 다르고 인하우스랑 또 스튜디오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듣는 거랑 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경험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스튜디오에는 디자이너 분들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웹 쪽의 개발자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디자이너. 저도 일을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못하네요. 네. 참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그 협업 시의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실장님, 제가 책을 여기 오기 전에 좀 읽었는데 클라이언트들과 어떤 대화한 내용들이 간간히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긴 메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전 좀 감동받았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거절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했는데 그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또 누군가 늘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항상 어렵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일하고 질문 피드백 회의를 하면서 또 일을 해나가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10년 동안 어쨌든 지리멸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데 좋은 의사소통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요소랑 미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뻔한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한 의사소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했고 특히 클라이언트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뭐 예산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사실 웬만한 공공기관은 다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행사를 처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작년 기준으로 뭐 책정해둔 예산도 있고 아무튼 어떤 예산인지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이 과업에 비해서 이 예산이 뭐 적은지 큰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이제 견적서를 먼저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내는 견적서가 본인들이 짜놓은 그 예산 기준에 맞춰서 적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오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넘겨서 오면 사실은 예산이 이런데요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거기서부터 서로 막 눈치 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폐를 숨기고
이 사람을 떠보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시안에 보여주거나 할 때도 굉장히 반복이 되더라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키워드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첫 미팅을 할 때 저희는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원하시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냐. 근데 그거를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단은 너의 뭐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판단을 하거나 혹은 자기는 원래 사실은 뭐 이런 거였는데요 하면서 말하거나 그런 식의 의사소통이 디자이너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그분도 아마 힘드실 텐데 소위 말하는 그런 기싸움을 하면서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 자체로도 사실 되게 힘들고 피곤한 일인데 인간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이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걸 형용사로 묘사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려요. 뭐 어떤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한이라든지 컬러풀한이라든지 이런 식의 뭐 형용사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 단정한이나 감정적인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요청 중에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거 이런 그런 거를 정말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 마치 이게 괜찮은 것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 나오는 대화 중에 나오는 키워드들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요청하신 게 이런 키워드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상충한다. 어떤 쪽으로 갈지 비중을 정해야 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미팅할 때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네, 앞서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대방과 내가,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어떤 수준을 맞추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일을 한다는 게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정보의 격차가 나고 여기서부터 좀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또는 뭔가 단어 같은 것들을 같이 내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올바른 의사소통 또는 갈등을 좀 줄여나가는 의사소통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해 주셔도 아니에요. 네. 이제 일과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엔잡을 할 때 또는 그 이후에 계속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은 적이 있고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누군가랑 연결돼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좀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추상적이고 거창한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좀 충족되어야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생각하는 일들은 어떤 돈으로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엔잡을 하고 요즘에도 일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전체를 나의 일로 보는 것. 네. 근데 이런 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실장님에게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디자이너고 디자이너로 계속 살아와서 디자이너의 그 입장, 관점일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제가 하는 일이 아까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상담사가 돼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사실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뭐 인스타에서 돋보기 눌렀을 때 뜨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나름 그것도 그분의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전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병원이나 뭐 변호사를 찾아갈 때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디자이너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제 답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디자이너에게 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해주는 어떤 용역 업체야, 외주 업체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디자이너도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지역의 행사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인식을 되게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 디자인이라는 게 다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역에서 디자인을 할 때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저희가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쌓아온 경험이나 이런 디자인의 어떤 지식을 기반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그냥 계속 헤매는 거죠. 정말 명의를 찾아갔을 때 내가 가진 어떤 병을 이 사람이 낫게 해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관점에서 일상의 실천이 특히 더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의 영역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서울에도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부분 다 쏠려 있어요.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예술적인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문화예술계 작업에 거의 쏠려 있고 돈을 더 벌고 싶거나 자기 작업이 좀 더 많은 곳에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뭐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거의 양분화되어 있는데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나 어떤 그 활동가 분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들이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목소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작업이 환경단체 작업이었어요. 녹색연합이라는 곳의 작업이었는데 제가 2010년이 넘어서 작업을 시작한 건데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의 어떤 톤이 정말 이게 동시대의 디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전 느낌의 작업이었어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근데 그 일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시위 현장 같은 데 찾아가서 이렇게 리플릿을 주시면 이 리플릿 저희가 더 예쁘게 디자인해 드릴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책에 제가 편지를 쓴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일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의 디자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로 생각을 하고 클라이언트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나에게 답이 있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답이 있어야 어떤 그 의뢰를 하는 게 성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러해서 이런 결과물을 원합니다 라고 해야 오케이 그럼 그 결과물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문제 해결을 같이 해나가는 그러니까 좋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로서는 어떻게 의뢰나 제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태도? 저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꽤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목표는 이렇고 이런데 내가 구현할 능력이 없을 뿐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좋은 기획자나 좋은 큐레이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게 명쾌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순수하게 오퍼레이터 입장으로 마치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뭔가 반복 행동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처럼 작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뭐 오차 없이 너무 깔끔하게 일이 끝나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분이지만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잘 구현해 줄 것 같다라고 디자이너를 잘 보는 자기의 프로젝트에 맞는 디자이너에게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가진 분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아주 큰 그림만 있고 그 디테일한 것들은 디자이너에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열린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작업을 할 때 저희는 또 되게 재밌고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류가 저는 좋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뭐 자기가 아이디어가 다 있고 이렇게 자기를 뭐 마우스로 쓰려고 해라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저희를 잘 써주는 클라이언트도 너무 좋아요. 아주 이렇게 그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두 개가 섞인 경우.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섞여 있죠. 자기가 사실은 원하는 게 있는데 다 열려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딴소리 하는 경우가 그러거나 아니면 반대이거나 뭐 원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그렇게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막 방향을 혼자 잃으셔가지고 헤매시거나 그 두 개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디자이너분들도 계시고 기획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디자이너분들은 엄청 공감하면서 들으시고 기획자분들은 저게 낫네 반성의 시간 저와 같이 저도 약간 저는 어떤 명확한 방향이 있다기보다는 좀 선구안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기획자분들이 공부란 표현이 좀 그런데 디자이너들마다 굉장히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너무 다르고 저희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도 하지만 예전에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막 귀여운 캐릭터 같은 거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잡지 같은 거 보다가 뭐 요즘에 좀 뭐 하나 보네 해서 그냥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 그런 건 저는 굉장히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내가 나한테 더 맞는 거를 찾으려고 몇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를 하시잖아요. 이 막 핏도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아닌가 막 자료도 재보고 근데 디자이너에게 컨택할 때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컨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저희한테 그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를 실장이라고 부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업계의 어떤 뭐랄까 관례 같은 거고 디자이너랑 일할 때 그래도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상식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저역실 전화가 와서 거기 뭐 일상의 실천이라고도 안 해요. 일산 모션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일상의 행복도 있고 생활의 발견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처음 5글자가. 지금 그거 얘기하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일산 시청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태도에서부터 그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우리를 그래도 좀 찾아보고 같이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보고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작업과 이게 잘 맞겠다라는 판단으로 연락하신 분하고 그냥 연락하신 분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그런 전자의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그 예의와 그 공부력을 갖춘 성과를 가진 기획자가 돼보면 좋겠네요. 네. 그 아까 이 일상의 실천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과 관련한 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 일상의 실천, 뭐 일산 시청, 일상의 행복 이렇게 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일상의 실천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상의 실천이라는 이름 아래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일과 일상의 뭐 분리 또는 일과 일상의 인테그레이션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언제나 이런 첨예한 주제의 일과 일상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신지 그리고 경계가 정말 일과 일상의 경계가 정말 있을까? 또는 있다면 어떻게 있는 건지 없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좀 일과 일상에 대한 그 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분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마지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들이 작업하다가 잘 막히거나 힘들거나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해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좀 그래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해요. 아이덴티티 디자인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책, 웹사이트, 기타 등등의 작업을 하는데 그것들마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해야 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어떨 때는 좀 강박적으로 막 진짜 뭐 집요하게 작업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우연이라든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엠잡러는 아니지만 이 하나의 영역 안에서 같은 영역으로 묶이기 힘들 만큼의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일상하고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각적인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예쁜 걸 보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리서치를 시작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예쁜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게 재밌어서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넓게 보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분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걸 명확하게 분리하더라고요. 퇴근하면 딱 다른 취미 활동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분리해야 될까? 저희도 워라밸이라는 말이 한참 막 떠돌았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너무 밀착돼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일상의 실천 안에 계신 그 구성원들은 그런 방식으로 좀 일을 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세 명은 그런데 이 디자이너 분들은 좀 다르죠. 어쨌든 그분은 저희가 직장이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의뢰가 많이 오셔서 너무 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 디자이너분한테 이런 프로젝트 이제 합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일들이 들어왔는지를 다 같이 보고 그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뭐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여서 물론 저희 디자이너분한테 물어보면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통 직장 생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자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네, 아니,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고 내가 그 정의한 일의 모양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서 6시까지를 나는 일로 보고 그거랑 좀 떨어진 어떤 삶을 사는 게 나에게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일을 정리하고 해나가면 되는 거고 약간 일과 일상의 경계 없이 일을 살듯이 또는 사는 걸 일하듯이 하는 분들은 또 그걸 잘 넘나드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나만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원화되는 것 또는 이게 맞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항상 그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과 학생들이고 나중에 이제 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인데 2학년, 3학년쯤에 이제 과제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자기들이 과제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그냥 실용 미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려워야 정상이잖아요. 뭐 아까 의사나 이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의사 되기가 너무 쉽고 그냥 이렇게 대충 했는데 의사 면허가 나오면 그게 과연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겠냐라는 질문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 같은 거를 하는데 약간 그걸 못 해온 이유를 주말에 취미생활을 했거나 이런 거가 되게 당당한 이유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전 되게 이상했어요.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생분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그 학생들 사이에 약간 그 밈처럼 돌아다니는 제가 한 말이 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취미를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나 싶은데 그게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의 일을 하던 그거의 전문가가 되려면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고 어떤 절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취미와 워라밸과 이걸 다 하고 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좀 대단한 사람인데 저희는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자체도 막 그렇게까지 학교 다닐 때부터 재능이 막 충만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실천, 에브리데이 프랙티스라는 말도 정말 그 저희가 가진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하자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래서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막 이게 맞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맞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 실장님과 일에 대해서 정말 길게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약간 전문성,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좀 쪼개서 생각을 하고 일에 대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 안에서도 방금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요즘은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하지만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쌓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고 근데 우리가 근데 또 요즘의 일자리들은 그 만시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여유 같은 거 가지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어떤 허들이 또 존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어도 그러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만시간을 회사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해준 어떤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을 딱 들어오면 바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경력 있는 신입을 많이 뽑잖아요. 경력이 없으면 신입사원이 될 수도 없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떤 실무를 쫙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럼 그게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문성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 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일상이 전문성을 채우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전환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아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과 일상을 계속 이렇게 넘나드시면서 푹 빠져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인터뷰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초기에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걸 해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일상의 실천을 이번 기회가 아니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줄까지는 아니죠. 요즘 줄 서야 되나요? 줄 서야 같이 일할 수 있나요? 일상의 실천과? 네, 같이 일을 하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네, 옛날처럼 쉽게 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꿈 같은 일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근데 좀 정신 차리고 챙겨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벌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요소가 무엇일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얘기하다가 나머지 하나를 까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할 때 그 돈이라는 거에 정도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부터 막 그렇게까지 뭐 벤츠를 타고 싶다거나 엄청 큰 아파트에 살고 싶다거나 그런 정도의 그 욕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얘기 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얼마를 벌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너무 망설이지 않고 먹는 정도? 그거 인터뷰할 때는 그냥 김밥 천국에서 밥 먹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가 자족하는 정도로 내가 돈을 벌고 있나 하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 근데 남들이 생각하는 엄청 성공했다 정도의 돈을 벌진 않죠. 근데 가끔 그런 거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갈등을 느끼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행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적당한 정도의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불행한가 보면 자기는 막 되게 높은 전망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은 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는 그 돈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를 잘 파악하고 그걸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일을 할 때 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그거에 순수하게 디자인적으로 재미가 있을까? 이걸 작업을 할 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나?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나 어떤 뭔가 그래도 사회에 또 하나의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돈이에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세 개가 다 충족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두 개가 충족되면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아주 재미있으면 예산이 없거나 아주 막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작업이 재미가 없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씩 빵꾸가 나는데 그래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건 그래도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저의 제가 지금은 그냥 회사를 다니니까, 근데 세 가지 조건 말씀하셔서, 저는 엔잡을 할 때, 저의 세 가지 조건은, 이게 나에게 재미를 주느냐, 그냥 되게 순수한 영역에서의 재미를 주느냐, 그리고 명예를 주느냐. 여기서의 명예는 막, 이름을 떨친다, 막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뭔가 이게 홍진아 또는 홍진아랑 같이 하는 팀이 같이 했다는 어떤 족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나한테 이후로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관계를 남기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었는데 저도 그 셋 중에 두 개가 충족되면 하자라는 게 그때 저의 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엔잡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N배의 돈을 버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하에 제가 오케이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챙겨야 될 요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좀 나를 잘 알아야 즐겁게 일도 할 수 있고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충족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계속 문제 해결을 하는 도구로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도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와서 또 아주 세세한 문제들까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나의 일을 또 만들어 보는 것, 찾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들이랑 스튜디오를 시작하신 건 일종의 창업이기도 하고 일을 만드신 거기도 한데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좀 참고하면 좋을 노하우,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해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창직이든 창업이든 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고려하고 창업이든 창직이든 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창업을 해본 입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가 되게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10주년 전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되게 많이 모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10년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10년 후에 우리 작업 모아서 전시하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셋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꽤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현실화가 된 것도 있고 지금 보면 막 진짜 이 말을 내가 했나 싶을 정도로 오글거리는 말도 많아요. 우리 청춘이잖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근데 그래도 그때는 하고 싶은 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주 막연하게 시작하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그 시작할 때가 이미 30대였거든요. 각자 그 회사 경험도 꽤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제가 되게 부족한 게 뭔지를 꽤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 경험을 하면서 뭐 혼나보기도 하고 질책도 당해보고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10년을 해오면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인가 싶기도 한데 저희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시고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깨지거나 헤어진 팀들을 보면 저희만큼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물론 근데 지금은 막 훨씬 더 어린 나이나 아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사람마다 다 각자 성장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다 사람들이 3년은 회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너무나 지금도 되게 많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그냥 지금도 그 경력이 딱 한 줄이에요. 일상의 실천 한 줄인데 그런데 내가 이걸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가 많이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각자 성장의 방식은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고민이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말씀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가? 근데 그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 뭐 순서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걸 누구와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있으면 좋고 그 고민이 진짜로 해결해야 되는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저희 실장님이 일을 시작하고 일을 또 해결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부산에서의 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의 어려움 중에 하나로 보수성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얘기를 나눈 거를 말씀드려보면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고 아마도 어떤 그림 또는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으로 디자이너를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협업 과정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많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실장님도 책에 쓰셨지만 작업이나 협업 과정이라는 게 디자이너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만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쓰셨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좀 다루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상황을 해결해 나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했던 모든 작업이 다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부산의 작업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바다미술제도 하고 부산 비엔날레도 하고 그 부산 국제영화제도 했었고 지금 그 시립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들을 할 때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연락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물론 서울도 굉장히 그 관장님이라든지 대표님들이 좀 권위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 뭐랄까 예의나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 바다미술제를 할 때 이분은 그런 게 없구나. 그 어떤 위원장님이셨고 그분이 또 되게 연세도 많으셨고 오랫동안 이 부산에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네요. 근데 실무자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태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때도 이제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그분이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중간에 어떤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컨택을 하셨었어요. 근데 보통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 조직의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러면 이 저희한테 컨택을 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서 조율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피곤하고 특히 저희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는 뭐 끝이지만 오늘 남아 계셔야 되니까 그 대표하고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디자이너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이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저랑 그 대표님 사이를 막 어떻게든 조율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분이 부산에 와서 대표님을 실제로 만나서 셋이서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굉장히 신선한 제안이었어요. 저희는 항상 결정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막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다 곤란해하면서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먼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 위원장님하고 소주를 마셨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마초적인 분이셔서 소주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더니 결국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후에 그 부산 비엔날레 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제가 아까 좀 투명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대표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다. 그래서 그럼 제가 어디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고 근데 어느 부분을 바꾸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름의 해결 봉합을 하게 된 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죠. 반면에 어떤 영화제에는 굉장히 거기는 참 근데 제가 되게 실망했던 게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가져가서 아마 디렉터인가 하는 분이 본인이 그걸 포토샵에서 열어서 막 다 수정해서 그렇게 공식 포스터로 사용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영화제 개막한다 그래서 부산에 왔다가 그걸 보고 그냥 올라가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경우죠. 그때도 제가 그 실무자분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부산에 갈 테니 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근데 결국 성사가 안 됐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협업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결과물이 원래 원하던 대로 잘 나오는 것도 목표일 수 있겠지만 그걸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혼자 좋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실무자라는 분이 그 조직을 대표해서 저희랑 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희는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불투명하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유를 전달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이제 국제적인 거장인데 디자이너의 작업이 클라이언트한테 처음 제안이 갈 때는 디자이너 마음에 100% 드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갔다가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디자이너 마음에 한 50%밖에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수정이나 뭐 여러 가지 피드백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디자인은 그거 50%를 한 80%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일 좋은 디자인이래요. 100%까지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디자이너만 마음에 들고 클라이언트는 그 무시하는 되게 독단적인 디자인인 거고 그렇다고 50%나 뭐 그 이하로 떨어지는 작업은 디자이너가 너무 줏대 없이 그 작업에 대해 방치하는 거예요. 80%, 70% 정도까지 이게 조정이 되는 게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디자이너도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당연히 내 마음에 100% 들어야지라고 그게 좋은 작업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저희 여기 같이 듣는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어떤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디자인 또는 KPI를 100% 달성하는 어떤 일이라는 게 어렵다면 그럼 그걸 80%로 끌어올리는 거. 원래는 같이 일하면 50% 정도로 끝날 어떤 일을 80%로 끌어올리는데 우리의 의사소통 또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수영 소사이어티 일의 모험가들 프로젝트는 일이라는 길고 긴 여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험가적 태도를 함께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상의 실천을 10년 동안 한 모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일상의 실천은 어떤 모험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하실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작업실을 시작할 때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굉장히 말씀드려도 되지만 또 굉장히 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의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뭐 저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뭐 너무나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작업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 그 웹사이트 IP 그 추적을 그 누가 방문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국정원이 막 방문해 있고 이런 것들도 보면서 국정원 관련된 작업을 했었거든요. 되게 좀 되게 뭐랄까 근데 좀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그때에 비해서는 좀 안정되기도 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비영리 단체와 일하는 디자이너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었거든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걸 저희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초창기에 가장 많이 비판하고 싸웠던 게 그 재능 기부 이슈였었어요. 이 의미가 좋다고 디자이너나 이런 창작자,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분들한테 그냥 재능 기부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너무 당당하게 이제 자기 디자인을 돈 내고 맡겨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런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었다는 거가 저희가 지나온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작업들 못지않게 좀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디자이너들이 처한 현실이 사실 되게 녹록지가 않아요. 어느 직업이나 다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을의 위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를 쓸 때도 갑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오면 수요자와 공급자 그렇게 고치는데, 아니면 협업자라고 하거나 파트너라고 고쳐서 보내드리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냥 갑질에 시달리는 게 일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큐레이터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요즘에는 그냥 친한 사이니까 말을 좀 막 한 거긴 하지만 디자이너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상의 실천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책에 쓴 편지도 되게 순화가 많이 돼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나 수정 요청 같은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수정하느니 내가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거나, 그런 디자이너가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하는 한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고, 그게 지금 저희한테 제일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쨌든 전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클라이언트로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신 어떤 문제의식 좀 잘 생각해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로 협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볼 수 있을까? 네, 저도 고민해볼게요. 네, 아마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해보시는 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상의 실천 또는 실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제 궁금증이 좀 디자이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셔츠가 일단 굉장히 예쁘세요. 그래서 모험감 나누기에 그렇게 예쁜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좀 디자이너로서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진짜 단순히 예뻐서 그런지. 제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오늘 코디에 의도가 있나요? 아니, 그냥 최근에 산 셔츠는 특별히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신발 끈의 의도는 아니고 주황색을 좋아해서 신발 끈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물꼬를 터주신 덕분에 지금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 무신사 테라스 가서 전시 보고 왔었는데
되게 인상 깊은 포스터랑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코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보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애착 있는 결과물이 어떤 거세요? 그 저희가 이렇게 연대별로 해놨었잖아요. 네, 연도별로 다 애착 있는 작업이 다 달라서 그림체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아까 그 말씀하신 코딩 그 작업이 아마 그 감정을 분석하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화면으로 안 떠 있어서 잘 안 보신 분들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카메라가 있고 거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을 이 AI가 카메라로 분석해서 너의 표정은 지금 뭐 슬픔이야, 기쁨이야 이런 거를 판독하고 그거를 또 뒤에 이제 커다란 설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조명으로 타이포그래피가 만들어지는 잘 상상이 안 가시는 네, 그런 작업인데 근데 그게 저희가 소개할 때 그래픽 디자이너이지만 평면을 좀 넘어가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래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구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그래픽 패턴을 이용한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가 있고 또 아주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물리적인 설치가 있고 그거를 구현하는 그 가동은 사실 저희가 온전히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기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코딩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좀 융합된 작업이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네. 제일 먼저 손 드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제 학부에서 좀 열정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동아리도 하고 이제 스튜디오라면서 이름도 짓고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디자인을 할 때 또 이제 시각 디자인 안에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랑 잘 하는 게 좀 다를 때 그러니까 빨리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거 위주로 조금 더 수련을 해야 될지 실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 명이 같은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타이포그래피 동아리였고 그때는 그 타이포그래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 디자인을 하실 생각이 있고 내가 이거를 좀 기본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타이포그래피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각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잖아요. 텍스트가. 그래서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잘 다루는 걸 넘어서 이 맥락을 읽고 글과 이미지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예술하고 디자인 뭐가 다르냐 그것도 너무나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이미지가 걸려 있으면 뭐 파인아트일 수 있는데 거기에 텍스트만 잘 배치가 돼도 그게 포스터가 될 수 있거든요. 글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그 빨리 유명해지고 싶다 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죠. 저희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툴을 다루고 그런 글자 위주로 된 작업뿐만 아니라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 3D, 영상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 타이포그래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타이포그래피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강박이 생겨요. 뭔가를 다 맞춰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한 끗 한 끗도 다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막 저희 전시회에 오셔서도 막
저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요 글자 요 회 끝에 요 피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를 하다 보면은 강박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글자만 다루던 분들이 제가 아까 그걸 하다가 다른 작업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뭔가 표현의 자유나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스위치가 잘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거를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의 뿌리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근데 이미지를 다룰 때는 내가 여기서 훈련했던 걸 좀 내려놓고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